아마 한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에서 삼국지만큼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던 소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삼국지를 읽고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을 상상했습니다. 중국의 소설 삼국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은 소설뿐만이 아니고 영화나 게임, 드라마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화와 게임이나 드라마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국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중국의 한나라입니다. 정확하게는 한나라 후한 말기입니다. 후한 말기에 소설에서 묘사한 삼국지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후한 말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후한은 광무제 이후에 어린 황제들이 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인 황제가 일찍 죽고 어린 황제가 즉위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린 황제는 어머니인 태후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황제가 어머니인 태후에게 의존하게 되자 정치를 한 적이 없었던 태후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정치를 의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후의 입장에서 자신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나 오빠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황제를 돕기 위해서 태후는 자기 아버지나 오빠, 동생, 일가 친척들을 조정에 등용해서 중요한 업무를 맡기게 되죠. 그러나 이런 정치가 계속되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성년이 되면 한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한왕조는 한고조 유방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씨가 황족이죠. 그러나 황제가 성년이 된 이후에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조정의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모두 외갓집 식구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척 세력들, 외갓집 세력들을 몰아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황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어린 황제가 황궁 안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은 환관들이었습니다. 환관들은 궁궐 안에서 합법적으로 황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궁녀들도 있었습니다만 이 정치 행위를 하는 데서 궁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황제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생활했던 환관들과 손을 잡고 외척들과 싸우게 됩니다. 결국은 환관들이 한왕조의 중앙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환관들의 정치에 대해서 당연히 유교 관료들은 비판을 하게 됩니다만 환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환관들은 유교 관료들이 자신을 비판하자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관직에 등용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고의 금이죠. 당고의 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유교 관료들이 약체화되죠. 그러면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지방에서는 호족들이 대두를 하게 됩니다. 이 호족들은 거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많은 농민들을 자신들의 아래에 두고 지방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 가게 됩니다. 일반 농민들은 계속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전통시대의 일반 농민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농민들은 결국 이런 호족들의 횡포나 관료들에게 대항하려고 한다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농민들은 민간 종교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태평도를 비롯해가지고 오두미도라든가 여러 민간 종교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종교들은 농민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의 불만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을 조직화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4년에
황건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누런 두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황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황건의 무장 봉기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 정부는 이 농민 봉기를 진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앙 정계는 환관들과 외척 그리고 유교 관료들이 약체화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그럼 누가 진압했는가? 그것은 바로 지방의 호족들이었습니다. 지방의 호족들은 중앙정부군이 진압하지 못한 황건의 봉기를 결국 진압을 하게 됩니다. 한나라 중앙정부의 힘은 약해졌고 지방 호족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점차 군웅할거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후한왕조는 거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후한 말기에 이런 민중들의 봉기와 그리고 지방의 호족들이 대두를 하게 되면서 이 난립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군웅할거의 시대가 등장하면서 나온 인물들이 이제 화북 지역에서는 원소라든가 또는 조조, 그리고 강남 지역에서는 손책이라든가 유비라든가 유표라든가 등등 이런 인물들이 등장해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들이 분열하면서 서로 싸우던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가 서로 대립을 했죠. 대립을 했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북쪽에 위나라가 있습니다. 남쪽엔 오나라가 있고 서쪽에는 촉이 있죠. 그러나 이들 나라들의 힘이 모두 같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국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삼국의 인구수와 병력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후한은 1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13개의 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위나라는 13개 주 가운데 9개 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위나라는 약 103만 호 정도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었고 인구는 약 443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반면에 총나라는 후한의 13주 가운데서 단지 익주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대수도 28만 호에 94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위나라가 60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데 비하면 총나라의 병력 수는 약 10만 명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오나라는 후한 13주 가운데서 3개 주를 가지고 있었고 세대수가 약 52만 호, 인구는 230만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력은 약 23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가장 국력이 강했던 나라가 위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나라의 국력이 압도적으로 강했고 총나라와 오나라가 서로 연합해서 위나라를 겨우 막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삼국지를 소설을 읽어서 알게 된 경우보다는 지금 현재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또는 다른 컨텐츠들,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또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에 IT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리고 PC가 보급이 되면서 많은 컴퓨터용 또는 모바일용 게임들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삼국지라고 하는 컨텐츠는 아주 많은 게임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에는 삼국지와 관련된 게임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삼국지 관련 게임이라고 한다면 퍼스널 컴퓨터가 보급되던 시절에 등장했던 삼국지 게임일 겁니다. 이 삼국지는 일본의 게임 회사인 코에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에 계속 새로운 삼국지 게임 시리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유비라든가 또는 관우, 장비, 제갈량, 조조, 여포 그런
삼국지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속에서 1대1 대결을 하는 관우나 여포의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삼국지가 우리에게 친숙해진 것은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도 큽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삼국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한국에도 소개가 돼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일본뿐만이 아니고 중국이라든가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에게도 이런 애니메이션은 소개가 됐고, 삼국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 그리고 삼국지와 관련된 문화들, 인물들을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 삼국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 콘텐츠들이 제작돼서 해외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영화로는 적벽대전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영화들이 만들어져서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등의 나라에서 아주 친숙한 그런 문화 콘텐츠로 삼국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소설 삼국지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이문열의 삼국지라든가 또는 황석영의 삼국지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소설가들이 쓴 그런 삼국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 나관중이 썼다고 하는 삼국지 연의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소설 삼국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이 삼국지는 진수라는 사람이 역사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이 진수는 자기가 쓴 삼국지 역사책에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나라 가운데서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수가 쓴 정사, 삼국지는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고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 서서 썼어요. 진수는 원래는 총나라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나라의 사마염이 위나라를 무너뜨리고 서진을, 진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진이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위나라를 중심으로, 위나라를 정통으로 이 삼국지를 진수는 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정사의 위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그런 입장과는 조금 다른 민간의 삼국지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조 시대의 세설신화라든가 이런 책들에도 삼국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실려 있었고요. 그리고 송나라 때 배송지라는 사람이 진수의 삼국지에 주석을 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수가 삼국지를 쓰면서 좀 간략하게 서술을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배송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삼국지, 진수의 삼국지에 자세하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배송지의 주석은 오히려 진수의 삼국지보다 더 유명하다고 할 정도로 이 배송지가 주는 주석은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 민간에서는 삼국시대의 국가들 가운데서 총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민간에서는 유비가 세웠던 총나라를 중심으로 삼국시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총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나라 때 전상 삼국지 평화와 같은 그런 책들이 편찬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삼국지 평화 같은 경우에는 총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 강했어요. 이들 소설은 민간에서 전해지던 총나라를 중심으로 한 역사 인식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진수가 쓴 삼국지와 같은 정사에 나온 이야기들을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합리적인 내용들은 수용을 하고 너무 황당무계한 내용들은 배제를 했죠.
그래서 명나라 때 나관중은 이 삼국지 연의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시각은 이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총나라를 정통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었죠. 다만 이 나관중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측만 할 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청나라가 됐을 때 이 청나라에서 모종강이라는 사람이 이 삼국지 연의를 정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국지의 원형이 된 것은 바로 이 모종강이 정리한 삼국지 연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 연의는 명나라 때, 청나라 때를 거치면서 널리 전파가 됩니다. 물론 조선에도 이런 삼국지 소설이 이미 조선시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하게 이 삼국지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도 집어넣고 여기 보면 동탁이 진류황을 황제로 세우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모종강이 쓴 삼국지 그 시작 부분은요, 보시게 되면 천하의 세는 나뉜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고 합한 지 오래면 반드시 나뉜다. 주나라 말년에 7나라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삼국지를 읽으실 때 뭐 천하가 뭐 나눠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중국에서 나온 중국 청나라의 모종강이 편찬을 한 그 삼국지입니다. 다른 판본들은 또 시작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